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세계직지문화협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황정하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중원 지역의 인쇄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지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 시간이나 교과서상에서 직지를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직지를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금속 활자로 인쇄된 책을 상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인쇄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느낌이실 텐데 사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인쇄를 빼놓고는 하루도 생활이 안 되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보시는 책이라든가 또 뭐 신문이라든가 심지어는 공기와 물에까지도 인쇄가 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이렇게 접해 있는 것이 인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쇄를 그러면 어떻게 이제 풀까 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이제 생각한 것이 4단계로 이렇게 인쇄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인쇄를 바로 이제 정보로 이렇게 풀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정보의 혁명이 오늘날까지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데에 4번에 걸쳐서 혁명을 일으켰다라고 맥루한이라는 학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소리나 몸짓을 가지고 정보를 전달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소리나 몸짓의 의미를 담아서 정보를 전달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소리나 몸짓을 가지고 정보를 전달할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겠죠. 여러분들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있지 않으면은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 역사에서는 이러한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이제 선사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사라는 의미가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보통 우리 한반도에도 이제 70만 년 전부터 이렇게 인류가 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바로 소리나 몸짓을 가지고 정보를 전달하던 그런 시대에 해당이 되겠죠. 점점 인류가 이제 두뇌도 발달되고 하면서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로 만드는 것이 이제는 문자를 발명을 하게 됩니다. 문자를 가지고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 이 당시에는 손으로 직접 쓰는 이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 단계인 언어 시대에서 이제 문자 시대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기록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정보의 원형도 그대로 보존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기록한 것이 내일이 되건 100년 뒤에도 똑같이 그 기록물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시공이 초월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드디어 문자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이제 역사 시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역사 시대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일일이 손으로 쓰고 기록하고 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정보의 대량 전달을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인 인쇄입니다. 물론 인쇄는 이제 목판과 활자 인쇄를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인쇄를 통해서 정보의 대량 전달이 가능하게 된 거죠. 문자의 기록 필사를 했을 단계에는 대량 전달은 좀 어려웠겠죠. 그러나 이제 인쇄가 되면서 대량 전달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접하고 있는 이러한 전자미디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정보 전달 매체가
오늘날까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21세기를 맞이해서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쇄 단계에서 이제 컴퓨터가 발명이 되고 또 컴퓨터에 의해서 정보가 초고속, 초대량으로 전달이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4단계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3번째 단계인 인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러한 인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바로 지금까지 이제 정확한 기록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은 기록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1966년도에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이 도굴을 당할 뻔했습니다. 도굴꾼이 탑을 쓰러뜨리고 탑 속에 있는 것을 훔쳐가려고 하다가 마침 스님한테 이제 발각이 되고 하면서 다행스럽게도 도굴꾼이 훔쳐가지는 못하고 이 탑이 쓰러졌는데 이것을 해체해서 복원하는 과정 속에서 탑의 2층 부분에서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라는 인쇄물이 출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에는 구체적인 인쇄 연도와 인쇄 장소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탑 안에서 이것이 출토됐다라는 이야기는 탑을 만들 때는 이미 인쇄가 돼 있어야 거기다가 넣을 수 있는 거죠. 보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탑을 만든 해가 언제냐? 여러분들이 아마 국사 시간에 그 불국사 3층 석탑을 일명 석가탑이라고도 하고 또 그 아사달과 아사녀의 전설이 깃들어 있는 일명 무영탑이라고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무영탑의 안에서 출토된 그 다라니경이기 때문에 그러면 경주 불국사에 이 탑이 조성된 것이 언제냐? 751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751년에 탑이 완성됐는데 그 안에서 출토됐다라는 이야기는 751년 이전에는 이미 인쇄가 돼 있어야 탑에 넣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쇄의 시원은 바로 751년 이전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6.5cm이고 길이는 6m 42cm인데 두루마리 형태로 해서 탑 안에다가 봉안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목판 인쇄의 시원은 751년 이전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인쇄술 관련해서는 중국의 그 학자들과 굉장히 논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자랑하는 것이 4대 발명품이 있죠. 종이, 화약, 인쇄술, 나침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쇄술을 한국이 뺏어가려고 한다 해가지고 이것을 중국 거로 중국 학자들이 많이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 근거가 바로 산수토라고 하는 여기 그 무구정광 대다라니경 가운데 이렇게 산수토가 한 글자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자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울천 따지 천자문에 나오는 땅 지자를 측천무가 집정하면서 만든 글자입니다. 이러한 글자가 있는 것으로 봐서 중국 학자들은 이것이 중국에서 인쇄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두루마리 형태로 출토되고 하면서 보존 처리를 하고 그 종이를 분석한 결과 신라 종이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해인사의 팔만대장경 가운데도 이렇게 측천무 때 쓰던 측천무후 무주제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팔만대장경도 측천무후 때 만든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 당시의 내용을 갖다가 목판으로 새겼기 때문에
글씨 모양이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이것이 통일신라 시대 한국에서 인쇄된 인쇄물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 통일신라 시대에 목판 인쇄가 시작이 됐는데 고려 시대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목판 인쇄가 성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교과서상에서 다 이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1007년에 괴성 총지사에서 보여빈 단안이경을 간행을 하고 또 1011년에 그 거란족이 침입해 오고 하면서 이걸 불력의 힘으로 해서 막아보자 해가지고 그 고려 대장경을 만들게 되는데 고려 대장경을 두 번을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든 것을 초조 대장경이라고 하고 두 번째 만든 것을 제조 대장경이라고 하는데 그 초조는 처음 새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려 대장경을 처음 새겼다 해서 초조 대장경, 두 번째 새겼다 해서 제조 대장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초조 대장경은 대구 부인사에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몽골의 침입을 받으면서 전부 불타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강화도로 천도를 한 다음에 다시 또 대장경을 간행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제조 대장경입니다. 일명 팔만 대장경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대장경이죠.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대장경을 간행을 하게 되는데 고려시대에는 이렇게 목판 인쇄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유물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목판 인쇄가 이제 굉장히 성행을 했는데 고려 시대에 보면은 중기 이후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안으로는 이자겸의 난을 비롯해서 묘청의 난, 정중부의 난, 무신의 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거란족의 침입을 받고 또 여진족의 침입을 받고 몽골 외의 침입을 받게 되죠. 이렇게 내란과 외란을 거치면서 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졌겠죠. 혼란스러우면서 또한 국가 재정은 굉장히 궁핍해집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최충원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이제 그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최충원이 정권을 잡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교과서상에서는 최씨 무신 정권 4대 60여 년간 이렇게 해서 아마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최충원이 정권을 잡으면서 사회가 이제 안정되기 시작을 하고 그 권력을 자기 아들인 최우에게 물려주게 되죠. 최우는 몽골의 침입을 받게 되니까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강화도로 천도를 하면서 그 공을 고종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이름을 최이로 이제 바꾸게 되고 또한 진양공이라는 자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이제 좀 안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정중부의 난, 무신의 난을 겪으면서 무신들의 힘을 빌어서 정권을 잡았지만 무신들만 데리고는 정치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무신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활을 쏜다든가 말을 탄다든가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문신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최이 같은 경우에는 서방 정치를 펴게 되는데 서방 정치가 뭐냐 하면은 문신들을 등용을 해서 숙직을 시켜가면서 정치적인 자문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표적인 문신이 바로 이제 이규부인데 이규부를 등용해서 서방 정치를 펴고 하는데 문신들을 양성해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무신들의 난 때 책도 불타 없어지게 되고 또 문신들이 죽음을 당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문신들을 양성해내기 위해서는 공부를 시켜야 되겠죠. 책을 통해서. 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인쇄를 해야 되겠죠. 근데 고려시대의 인쇄 방법이 주로 목판 인쇄였습니다. 그 목판으로 인쇄를 하려고 하면은 목판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그 판을 이용해서 동일한 내용은 계속적으로 인쇄가 가능하겠죠. 그러나 책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종류만 필요한 게 아니죠. 여러 종류의 책이 필요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국어책도 있어야 되고 수학책도 있어야 되고 사회책도 있어야 되고 뭐 과학책도 있어야 되고 그럼 이걸 일일이 목판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들어가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자연히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러한 그 목판 인쇄는 장점이 뭐냐면 한번 판을 만들어 놓으면 동일한 내용은 인쇄가 가능하지만 여러 종류의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담 또한 시간적인 부담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문신들을 양성해내기 위해서 책이 필요했고 책을 만들기 위해서 인쇄가 필요했고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목판 인쇄가 불편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에 도입할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필요하니까 발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책을 만들기 위해서 목판에서 활자로 전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체적으로 이러한 활자 인쇄술이 구체적인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서 활자를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어떤 책들을 간행하고 어떻게 배포를 하고 어떻게 공부를 시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정확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두 가지 인쇄에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최이가 서방정치를 펴면서 문신인 이규보를 등용했다고 했죠. 이규보는 개인 문집인 동구기상국집이 오늘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구기상국집에 바로 인쇄를 했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개인 문집이다 보니까 이규보가 쓴 여러 가지 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글들을 전부 모아놓은 거죠. 거기에 바로 상정예문을 인쇄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 상정예문 아니면 상정고금예문, 고금상정예문으로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그 동구기상국집에 남아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명지왈 상정예문이라고 했습니다. 명하여 이르기를 상정예문이라고 했고 이것을 28부를 주자 인성했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주자라는 말이 금속 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간행한 연도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신인 상정예문 발미라고 하는 그 책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최이를 대신해서 썼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양공 최이를 대신해서. 그래서 최이가 진양공이 된 해가 1234년입니다. 그리고 이규보가 죽은 해가 1241년이기 때문에 1234년에서 41년경에 이 책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때는 이미 그 금속 활자로 인쇄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또 한 가지는 남명철 화상 송증도가라는 책이 목판본이 전해지는데 거기 마지막 부분에 바로 최이가 발문을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느냐면 모궁중조 주자본이라 그래서 장인들을 모집해서 주자본을 가지고 거듭 목판으로 만들었다라는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직지라는 책에 주자인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책의 공통점이 바로 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지는 1377년에 간행한 책입니다. 두 가지 기록이 1200년대 초의 기록이 주자라고 되어 있고 1377년에 현재 전하는 책이 직지라고 되어 있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삼형제가 있는데 제일 위에는 죽고 없고 둘째도 죽고 없고 셋째가 살아있는 상황인데 기록으로는 첫째, 둘째가 남아있죠. 그럼 첫째, 둘째가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고려시대에 1200년대 초에 금속 활자를 발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직지가 증거해주는 증거 자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지가 갖는 의미가 큽니다.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서 이런 금속 활자 인쇄가 굉장히 성행을 하게 됩니다. 1392년에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을 하죠. 물론 조선을 건국할 때도 무신들의 힘을 빌어서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요즘 말로 해서 이제 훈장을 내려주게 되는데 그게 원종 공신녹권입니다. 이 당시에는 활자가 없어서 서찬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활자를 빌려다가 공신녹권을 만들어서 주게 되는데 이걸 그 한 번에 공신녹권을 내릴 때 훈장을 줄 때에 100명, 200명씩 이렇게 줍니다. 손으로 쓰려고 하면은 200장을 써야 되겠죠. 그 내용이 뭐 간단치도 않고 굉장히 내용이 긴데 근데 이것을 목판으로 만든다고 할 때도 또 굉장히 힘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활자로 인쇄를 하게 되는 거죠. 활자로 하면 어떨까요? 이름만 바꿔 끼면 되잖아요. 금방금방 인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대 정종 때는 왕자의 난을 거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그러면서 이제 이걸 평정을 하고 정권을 잡은 것이 태종 이방원입니다. 태종 이방원은 정권을 잡고 나서 왕이 되고서 그 이전에 고려 시대는 국가의 이념이 불교였잖아요. 근데 조선 시대로 바뀌면서 유교 사회로 전환이 되게 되죠. 그럼 유교 사상을 널리 펼 필요성이 나타나게 됐죠. 유교 사상을 널리 펴기 위해서는 유교 관련된 서적들을 인쇄해서 배포를 해서 새로운 신진 사대부들을 육성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든 활자가 1403년에 국영인쇄소인 주자소를 만들고 거기에서 활자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개미자입니다. 활자의 명칭을 그 해가 이제 해의 간지를 따서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개미년에 만들었다 해서 개미자라고 이렇게 활자의 명칭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고 유교 관련된 서적들을 간행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 왕권이 이제 셋째 아들인 세종에게 넘어가죠. 그 세종은 아버지 때 만든 개미자의 불편한 점들을 보완을 해서 세종 2년에 다시 활자를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경자자입니다. 1420년에. 그래도 또 불편해요. 그러니까 세종은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의 신하들을 파견해서 다른 나라에는 어떻게 책을 만드는지 보고 와라. 그래서 중국을 다녀온 신하가 보고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목판 일색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중국은 전부 목판으로 인쇄를 한다는 이야기고 저쪽 일본이나 동남아 쪽에서는 이러한 인쇄가 되지를 않고 있던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종은 활자의 개량을 위해서 그 당시에 과학자인 이천과 장영실을 동원해가지고 활자를 개량토록 명을 합니다. 신하들은 계속해서 어렵다고 보고를 하면 왕이 무슨 얘기냐 강행을 해라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만든 활자가 1434년 세종 16년에 만든 갑인자입니다. 이 활자는 조선시대에 가장 널리 사용된 활자로 6번씩이나 주조를 했던 활자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만든 갑인자가 초주갑인자부터 육주갑인자까지 활자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닳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다시 또 주조를 하고 한 것이 바로 이 갑인자입니다. 그래서 갑인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 인쇄소에서 사용했던 그러한 그 조판 방법에 의해서 만든 사용했던 활자입니다. 그리고 병진자, 한글 활자, 경호자, 을해자 이때까지 활자가 사실은 다 서양의 구텐베르크보다도 앞선 활자들입니다. 이런 그 금속 활자로 해서 결국 금속 활자 인쇄는 지식 정보를 보급하기 위해서 책이 필요했고 책을 만들기 위해서 인쇄가 필요했고 인쇄를 하기 위해서 활자가 필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자를 개량시키고 해서 활자로 해서 유교, 불교, 의학서적, 농서 각종 서적들이 간행되면서 지식 정보가 보급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사진들은 조선시대에 방금 설명드린 개미자본, 경자자본, 갑인자본, 병진자본, 뭐 한글활자, 경호자본, 을해자본 다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은 그냥 옛날 책이구나 하는 느낌이실 텐데 책 한 권 한 권을 자세히 보면은 글씨의 글꼴이 다르죠. 여러분들이 요즘에 컴퓨터를 쓰고 스마트폰을 쓰는데 어떤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글꼴을 정해서 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글꼴을 가지고 활자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본자를 넣는데 본자는 바로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개미자로 인쇄한 책, 경자자로 인쇄한 책, 갑인자로 인쇄한 책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한글 활자본이 있는데 이것은 1447년에 인쇄한 책인데 우리가 유엔에 가입을 하면서 가장 한국적인 유물로 선정된 것이 바로 이 월인천강지곡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는 이제 유엔에 가입을 하면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것을 유엔 본부에 전시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처음에는 이제 외교부에서 신라의 금관을 전시를 하려고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장관이 금관보다는 월인천강지곡이 낫겠다 해서 월인천강지곡을 전시를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월인천강지곡은 우리가 이제 한글을 1443년에 창제를 하고 1446년에 반포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글을 창제를 하게 되는데 세종이 자기 부인인 소원왕후가 죽게 되니까 그 명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지은 것이 바로 이 월인천강지곡이죠. 그 월인천강지곡을 한글로 지었습니다. 한글로 짓고 한글로 지은 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한글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인천강지곡은 한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지금 지구상에 있는 약 200개가 넘는 이러한 나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고유한 문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한글이라는 고유한 문자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이 한글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월인천강지곡은 한글을 크게 하고 한문으로 해서 토를 달았습니다. 이 한문의 토를 달은 그 글자는 갑인자의 소자를 가지고 토를 다른 겁니다. 그래서 민족의 주체성도 나타내준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금속 활자로 인쇄를 한 책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금속 활자 발명국이다. 이런 세 가지의 의미를 담아서 바로 이 월인천강지곡이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유물로 해서 지금 UN 본부에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월인천강지곡은 한 권이 남아 있는데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선 시대에는 이 이제 주자소의 모습을 본따서 상상도로 해서 그린 겁니다만은 활자를 만들면은 수장이라 그래가지고 활자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지킬 숫자를 써서 활자를 보관하고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그 옆에 이제 창준이라고 있죠. 그 원고를 부르는 사람을 창준이라 그랬습니다. 소리하는 사람을 창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창준이 부르면은 해당되는 글자를 함에서 꺼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판을 하게 되는데 이 조판하는 사람들을 균자장이라 그랬습니다. 활자를 고르게 한다 해서 균자장들이 판을 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판이 짜지면은 그다음에 인출장들이 인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먹물을 칠하고 한지를 놓고 문질러서 인쇄를 하게 되는데 초벌 인쇄를 해서 교정을 보고 보통 교정을 3번 정도 보게 됩니다. 3번 정도 교정을 본 다음에 완성되면 필요한 부수만큼 인쇄를 하고 다시 또 활자는 원위치를 시키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으로 반복해서 인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조선시대 가장 기본적인 법전이 경국대전이죠. 그 경국대전을 보완해서 만든 것이 대전속록이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또 보완해서 만든 것이 대전후속록입니다. 후속록에 인쇄 관련된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데 보게 되면은 굉장히 벌칙이 엄했습니다. 한 권의 책에서 한자에 오자가 나오면은 곤장이 30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자가 더 나온다. 그러면 1등을 가한다 그랬습니다. 60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인출장도 먹을 칠하게 되는데 손으로 칠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어느 군데는 먹이 많이 칠해지고 어떤 데는 적게 칠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도 곤장이 30대였습니다. 5자가 이상 틀리게 되면은 감독관이 파면을 당했습니다. 얼마만큼 책을 정확하고 잘 만들려고 했는가가 법으로까지 정해서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가끔 그 교정지들이 나오게 되는데 교정지에 보면은 균자장이라든가 인출장이라든가 실명으로 적어놨습니다. 이때부터 요즘에는 우리는 전부 금융실명제 쓰고 있죠. 책을 만드는데도 실명제로 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벌칙을 가할 때에 정확히 이건 누가 잘못이다 하는 것들을 가릴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그 오자, 탈자에 따라 정도에 따라서 뭐 50일간 감붕 처분을 하기도 하고 한 그러한 것이 법으로 이렇게 정해서 책에 대한 우리 조상들의 정신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